1996년 12월 1일 영국 우스터셔의 엘브처치에 살던 존은 아까부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적한 도로 인근에 살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도로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소리는 지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새벽에 시골 외딴 도로에서 무슨 짓을 하길래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존. 잠시 후 소리는 그쳤지만 되려 그것은 존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집을 나와 소리가 들렸던 장소로 향했죠. 그리고 도로에 도착한 그가 본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성과 그 옆에 멍하니 서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존은 즉시 집으로 달려가 구급차를 부르며 경찰에 자신이 본 것을 신고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구급차는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남성은 사망한 뒤였고 상처는 없어 보였지만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보다 좀 늦게 현장에 온 경찰은 사망한 남성의 이름이 리라는 것과 좀 전에 병원으로 실려간 여성이 그의 여자친구 제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리의 차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리의 등에는 많은 자상이 남아있었는데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총 42군데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왜 그들은 차를 세웠고 누가 리를 살해한 것일까?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하는 한편 홀로 살아남은 제나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별다른 상처가 없었기에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제나는 경찰이 다가오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이때 경찰은 별다른 제지 없이 제나를 보내주었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리의 죽음에 대해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는 경찰에게 제나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날인 11월 30일, 제나와 리는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싸움에 대해 화해를 하기 위해 만든 술자리였죠.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고 제나와 리는 그들이 동거하는 아파트로 돌아가기 위해 술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술집을 떠났던 그들은 눈에 띄었던 커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리가 한동안 차를 몰고 시골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벼랑간 뒤에서 나타난 차가 경적을 울리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도로였기에 리는 가장자리로 약간 피해주며 먼저 가라고 양보했지만 그를 앞지른 낯선 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리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었고 그가 차에서 내린과 동시에 그들을 막아선 차에서도 한 남성이 내려 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제나는 그 남성을 눈을 부릅뜬 뚱뚱한 남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다툼은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갑자기 남성이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리를 찌르고 도망갔다는 것이 제나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조사하며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던 경찰은 그녀의 말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선 제나는 뚱뚱한 남성이 자신들의 차를 가로막았기에 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말했지만 도로에는 타이어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속도에 따라 타이어 자국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리의 차 위치였죠. 제나의 말이 사실이라면 리의 차는 도로에 있어야 했는데 그의 차는 도로 가장자리에 정갈한 모양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리의 차는 급히 세운 모양새도 아니었기에 경찰의 의심은 더욱더 짙어졌습니다. 낯선 차가 앞을 가로막았다면 도로 양옆에 타이어 자국이 남았을 구간이었지만 도로 어디에도 타이어 자국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살던 아이는 새벽에 남자와 여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제나의 말대로라면 남자와 남자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야 했는데 말이죠. 또한 술집에서부터 사건 현장까지는 외길이었기에 만약 리의 차가 간 뒤 또 다른 차가 지나갔다면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시끄러웠던 제나와 리가 지나간 뒤 다른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 그들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던 존은 시끄러운 소리가 끊기고 자신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7분 정도 흘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제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뚱뚱한 남성이 리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7분이 지나도록 그녀는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도로 바로 옆에 존의 집을 비롯해 여러 집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서로 말다툼 끝에 공격을 당했다는 리의 몸에 남은 자상은 대부분 등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뒤를 돌았을 때 범인이 공격했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이자 제나가 했던 진술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소유욕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홀로 외출하는 등 자신의 시야에서 멀어지면 매우 화를 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화를 폭력으로 풀고는 했죠. 그렇기에 그녀는 남자친구와 오랜 기간 사귀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리와 만났던 것은 1994년. 생각보다 둘은 서로 잘 맞았나 봅니다. 매일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이 잦았지만 곧잘 화해하며 동거까지 하기 시작했으니깐요. 화가 나면 주먹부터 앞세웠던 제나였지만 그것은 리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둘이 잘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싸우며 화해하는 것을 2년간 반복했던 그들의 관계는 리가 사망함으로써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2월 3일에 제나는 기자회견을 열어 남자친구를 살해한 뚱뚱한 남성을 비난하며 제발 자수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찰은 제나에게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과 그녀가 했던 증언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그녀가 침묵하자 경찰은 부검시 리의 손에서 80여 가닥의 머리카락을 발견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제나에게 머리카락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녀는 알겠다고 말하며 머리카락을 선선히 넘겨주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제나는 경찰이 자신을 용의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다음날 그녀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리의 손에서 나온 머리카락은 제나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리와 몸싸움을 벌였던 사람이 그녀였다는 것을 말해주었죠. 제나가 주장했던 내용은 모두 거짓. 뚱뚱한 남성은 가상의 인물이며 리를 살해한 범인은 제나라는 것이 밝혀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가 병원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하기 전 화장실에 오래 있었던 이유가 흉기를 제거하려 했던 것임을 뒤늦게 알아차린 경찰. 실제로 그녀가 당일 신고 있던 부츠에서 주머니 칼 모양의 리의 혈흔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1996년 12월 19일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제나는 1997년 7월 29일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녀가 최소 14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제나는 리와 싸움이 일어나 정당방위로 그를 살해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리의 등에 남은 자상은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여전히 말해주고 있었죠. 2011년 7월에 그녀는 석방됐고 성형수술을 한 뒤 2017년에 필 골즈워디라는 남성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했던 제나. 세상으로 나온 그녀는 지금 자신이 모든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언젠가는 진정한 죗값을 치르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